네, 회원 여러분, 조성욱입니다. 자, 지금 4월 6일 오전 7시 50분인데요. 전일 미 증시가 이제 좀 유럽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고, 미 증시는 거의 이제 폭락 수준의 급락, 뭐 폭락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급락 수준의 증시 변화가 있었어서 바른 시황관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예, 나스닥 뭐 시황관들 많이 보시겠지만 마이너스 2.26%, 여기 조금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음봉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6%. 우리는 나스닥이나 이제 러셀 지수가 상관계수가 높은데, 중소형주는 러셀 지수가 높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26% 크게 하락을 하고, S&P 500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 공포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가 무려 13.25%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요거 조금 해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자,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우리나라 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예,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전일 이렇게 이제 요 손가락 표시에 마우스 표시를 보시면 이제 녹색깔이 이제 빨간색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가 장 끝나고, 어저께 장 끝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장 끝나고 급격히 약세 전환을 합니다. 원화가 약세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걸 시간봉으로 볼게요. 얼마나 급격하게 약세 전환을 했는지.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장이 끝난 시간은 이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장이 원만하게 끝나고 나서 급격하게 원화가 약세 전환을 합니다. 이 원화가 약세 전환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물론 수출 기업이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진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표시 자산, 대표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점에서, 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이제 주식, 한국 주식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 써드리면 한국 주식, 그죠? 예, 한국 주식이라고 하는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가치가. 네.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그 달러로, 외국인들이 이 원화 표시 자산은 한화로 돼 있잖아요. 그죠? 한화로. 그거를 달러로 바꿀 때 얼마 못 바꾸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1,000원일 때, 예를 들면은 100만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팔면 1,000달러를 US 달러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원화가 2,000원이 되면 약세가 되는 거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 100만 원어치의 똑같은 한국 주식이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팔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보유 주식을. 그죠? 100만 원인데 원화가 달러당 원화가 2,000원이 되면은 이거 얼마 받아가지고 나가요? 500불밖에 못 바꿔가지고 나가죠. 그죠?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환차손이 발생한다.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가중돼서 외국인이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계속 더 팔던가
스테이 하던가 어쨌든 살 명분이 별로 없어지겠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 진행이 된다라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우리 증시에는 좋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이 원화 약세 기조가 일시적일 것이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예, 장기적인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조금 지금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정 의원님들한테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로스탁스 50의 오늘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보시면 올라왔죠. 나스닥 차트 보여드리면, 그죠? 기울기가 좀 다르죠. 그래도 반등을 꽤 했는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유로스탁스 차트를 보면은,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좀 이제 아직 반등을 시도를 못하고 있죠. 지금 이 배경에,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환율이라는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요.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를 지수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거 달러 인덱스라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거의 뭐 사상 최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사상 최고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높죠. 지금 정고점 거의 정고점까지 돌파를 원래 이제 달러 인덱스는 100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100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제 넘었던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 보통 52주 신고가 뭐 이런 개념을 주식의 개념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사상 최고점까지 와 있다. 그러면은 이 달러화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통화인 우리 통화의 원화가 약세 기조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보면 유로존의 약세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유로화 대 달러의 차트입니다. 유로화 대 달러. 그러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유로화인 거죠. 우리가 아까 본 거는 달러에 대한 원화. 조금 여러분들 복잡하시더라도 이 개념을 모르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약세 기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일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처럼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약세 진행도 급격하게 정고점까지 뚫을 기세를 하고 있네요. 이건 어디에 기인하느냐 하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에 기인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촉발된 뭐 커머디티 가격의 상승, 대표적으로 뭐 천연가스가 되겠죠. 천연가스나 국제 유가 같은 것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곡물 가격, 그죠? 예, 이런 전체적인 이 상품 가격의 상승이 불러오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강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미국 달러 지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를 이 기준으로 해서요. 예, 만들어져 있는데 그 주요 6개국 통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유로화가 제일 포션이 많죠. 유로화. 예. 예, 이 구조를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이번 기회에 유로화,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에 파운드,
예. 지금 파운드 스털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파운드 스털링.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화의 가치를 산술적으로 표현한 게 아까 그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가중치가 이제 다르겠죠. 유로화가 가중치가 제일 많습니다. 57.6%죠, 이게. 그다음에 엔화가 뭐 13.6%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11.9% 9% 9.1%인가요? 이라고 쭉 있는데 이것도 유로존 그죠? 유로화, 파운드 이것도 유로존, 이것도 유로존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로존이 가지고 있는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로존의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의 이제 그 위기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도 정의연방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지금 증시가 경계해야 될 시점이다. 모두가 다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꽹가리를 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황 때 그죠? 그래서 US 달러가 계속 가치가 높아지는 한 아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대 통화인 원화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통화 전반이겠죠. 상대 통화들은 다 어떻게 돼요? 약세 기조를 면하기 힘들겠다. 그런데다가 이 다 같은 신흥국이 아니죠. 오히려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베트남이나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지난 5년간 5%대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들은 조금 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도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그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의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주소가 지금 어떤가라는 부분하고 굉장히 크게 물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채무가 지금 이제 2,000조를 넘어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GDP가 아까 경제 성장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GDP가 얼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어떠냐,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국가 신용도에도 미치는 영향도 크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철수 씨가 그 표현을 굉장히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를 마구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재정에 대한 재정 자립도라는 게 기축통화국인 미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 빚이 2,000조를 넘어섰는데 물론 이 국가 빚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뭐 연금들. 연금 같은 건 뭐예요? 연금 같은 건 국가가 국민한테 지고 있는 채무인 거죠. 이것도 국가 채무로 가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급한 거는 아니에요. 급한 건. 그런데 이 확정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확정부채. 확정부채는 국민들한테 진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꼭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확정부채가 지금 818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위기예요 라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긴 얘기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통화 정책만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은행은 일본은행에서 배워왔고 일본은행은 도이치뱅크에서 배웠다고 그랬죠. 인플레이션 파이터란 말이에요. 그죠?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써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도이치뱅크에 가면. 근데 이 통화 정책을 가지고는 이 인플레이션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은 재정 정책, 강력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성장이 뒷받침이 돼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재정 정책이 뭐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들으신 얘기가 인프라 투자죠. 인프라 투자. 중국이 상하이 지금 셧다운으로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오미크론 셧다운으로 발목이 잡히기 전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양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인프라 투자죠. 인프라 투자인데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뭐 전통적으로 부동산 중국의 GDP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인프라.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이런 거죠. 데이터 센터 구축. 그죠? 정보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장. 지금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역시 똑같죠. 부동산 인프라. 노후화된 철도, 교량. 그리고 뭐 이런 똑같은 데이터 센터, 똑같은 통신 인프라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재정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함부로 원화를 찍어서 재정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난관을 이제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약세라는 부분은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원화의 약세라는 부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기업의 이익이 전년도에는 다 상장사들이 아주 사상 최고치들을 경신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되고 있죠. 1분기 실적에 대한 1분기 여러분들 이제 실적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적 장세가 이제 연중에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이 언제 이제 발표가 됩니까? 4월 1일부터 상장사들은 45일이죠. 그죠? 5월 15일까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게 또 그리고 기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잘했어요. 근데 실적을 발표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뭐 QOQ, 그죠? YOY 이런 거 하죠. 이건 뭐예요?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YOY 중요하죠. 전년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굉장히 기대 심리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볼 때 원화는 기조적으로 약세, 외국인들이 어떻다고요? 원화 약세가 장기화가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 한국 주식이라고 하는
원화 표시 자산을 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더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 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스테이.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더군다나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 중국의 셧다운 부분이 공급망의 차질을 가져오는 게 장기화될, 우리는 오미크론을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 장기화될 수도 있겠는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방역을 잘해서 집단 면역으로 갈 때까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방역 쪽의 전문가분들의 이 내용들을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보는데, 중국의 신규 감염자가 역대 최다라고 어저께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밤 9시 이제 YTN 뉴스입니다. 우한 사태보다 심각하다. 그런데 그 인원이요. 이 인원을 보고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시 최고 기록인 15,000명보다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을 해서 뭐 하여튼 그렇대요. 예, 이거 자세히 제가 어디 있는지 하여튼 그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수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보고된 양성 감염자 수가 73,000명이 넘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이러스를 현대의학으로 막겠다고 지금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중국 정도의 의료 수준을 가지고 공공의료 체계를 가지고 안 될 텐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프로텍션을 하면 오히려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네 라는 우려를 저는 했습니다. 제 우려가 현실이 안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저는 지금 무게감을 두고 앞으로도 매매를 주식 투자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혜원 방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지 않죠. 예, 전일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것도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 2%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정혜원 여러분, 에코프로비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초가에 팔아치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지수의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다행히도 이거 뭐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스닥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전에 보여드린 미국이나 유럽 지수의 흐름보다 상당히 강하죠. 예, 다행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전일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건 미 증시를 보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조금 그쪽 업종이 조금은 올랐어요.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급망 악화라는 것이 불러오는 큰 부분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타격이 제일 큰 겁니다. 경기 민감주. 예. 우리 유래방 회원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경기 민감주 안 들고 갑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타격이 큰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순환매가 돕니다. 이게 타격이 커서 추세적으로 들고 있기 좀 애매하다. 경기 민감주의 대표 주자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예, 우리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 예?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대표 주자가.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가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 민감주에다가 많은 부분을 할애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사더라도 상당히 이게 펜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네요. 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민감주를 사더라도 짧게 가지고 간다. 그럼 어저께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왜 올랐느냐? 물론 테슬라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오르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원자재 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1분기에 지금 실적이 발표되는 이 실적 시즌에 상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2차전지 이제 관련 업종들 뭐 K배터리가 최고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원자재 값의 급등 때문에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실적 시즌에서 2차전지 특히 소재나 장비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뭐 경기 민감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스닥이 지금 비교적 선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선전을 이어갈지 여부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시장을 시황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 증시를 쳐다보는데 미 증시를 쳐다볼 일이 아니네. 이제는 지금 이 시기에 왜 미 증시를 가지고 떠드는 거야? 물론 이제 채권 있죠. 이제 채권 얘기하게 되면 또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이 상당히 지금 스티프닝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장기채와 이제 단기채가 지금 역전이 계속 되고 있어서 장기적 불황이다라고 이제 추론하는 예측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또 긴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오미크론이 잡힐 때쯤 되면은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또 예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은 봐야 될 게 이 유로존의 유로 50 지수이구나. 그리고 유로화와 달러화의 상관관계에서 유로화가 계속 약세 진행이 되는지 조금 잡히는지 그게 뭐 유로존 내 아마도 유로스탁스 50 지수하고 같은 흐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시황관을 중요시하는 분들 뉴스를 펼치면은 전일 미증시는 이라고 시작되는 뉴스들은 전혀 지금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고 유로존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시는 것이 지금의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예. 아침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